네. 공덕포차와 언제나 함께하는 하이트진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이랑 앉아 있으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상당히 좀 어색해 보이지만 제가 어색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어색하죠. 네. 별로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네. 저는 이 자리가 되게 익숙한데 두 분이 또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익숙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PPL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키면서 보상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에 참여하는 경기도민들에게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교육 참여, 쓰레기 줍기 행사, 자연 속 생물 탐사 등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활동들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기후행동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에서 기후행동 앱을 설치합니다. 두 번째, 실천 활동 참여. 앱을 통해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세 번째, 리워드 적립. 활동에 따른 리워드를 적립을 하고요. 네 번째, 지역 화폐 전환. 적립된 리워드는 경기 지역 화폐로 전환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유의사항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적립된 리워드는 경기도민에 한해서 경기 지역 화폐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지급된 지역 화폐는 2025년 12월 31일 밤 12시 딱 그해 연말까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후에는 소멸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다운로드하고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혹시 여기 경기도에 사시는 분 안 계신가요? 경기도민? 경기도민? 예. 아, 경기도민이요. 이거 한번 깔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민이었다가 지금 인천. 인천 시민이시군요. 예. 네, 저는 서울 시민이라서 안타깝네요. 이거 하고 싶은데. 보시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리워드 받으면 어쨌든 지역 화폐로 받아가지고 이걸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역에서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맥주는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하이트진로의 맥주?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마셔도 되는 거죠. 네. 예. 그냥 막 드셔도 됩니다. 목이 타네요. 부족하시면 여기 있는 거 다 꺼내서 드셔도 예. 되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저분 누구시지? 이제 TV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네. 나중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해하시라고. 조 부소장님은 네. 이 테라보다는 버드와이저 정도를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뭐 분위기와 외모.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 되게 그럼 미국 냄새가 좀. 그래요? 그렇군요. 약간 이국적인 외모에다가 뭐. 그렇죠. 예, 예. 네. 미국에도 인종이 다양하죠. 미국 처음입니다. 좀 아시아를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미국 느낌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어요? 예, 예. 아니, 저는 진실만을 얘기하는 기자입니다. 진실만 얘기하시는군요. 제 말이 더 맞는 거예요. 근데 장영철 부소장님은 본인이 이제까지 사투리를 쓴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대요. 호준말. 네. 포준말. 포준말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묘한 경계인으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제가 사투리 많이 쓰는 것 같죠. 네. 부산 가면은 배신자 소리 듣습니다. 그래요? 예. 서울말 쓴다고?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서울 네. 생활 한 2년 하고 나서 부산에서 지하철을 타는데 네. 와 시끄럽구나 여기는 서울에 그걸 비해서 느끼셨어요? 너무 시끄럽구나. 배신자입니다. 요즘 정치권에도 배신자 프레임에 그렇죠.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다들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외모는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또 말은 이제 구수하셔가지고 뭔가 두 개를 다 겸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아주 기대가 많습니다 오늘. 오늘 처음 나오는데 내용에 대해서 조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 못 알아들으시겠으면 바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다 알아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네. 표준말입니다. 네. 좋습니다. 성한용 선임 기자랑 저랑은 이제 고향이 같아요. 충청도. 네. 그러시구나. 충청도는 수도권에 대충 숨어 있어도 잘 몰라요. 야. 말이 비슷해가지고. 예. 네. 약간 느린 것 같은데 서울 말이네요. 잘 모르죠. 근데 저도 충청도 사투리를 안 쓴다고 항상 생각해왔는데 가끔씩 급하면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끔씩 알아듣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어. 충청도 뭐 이렇게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나오셨죠? 대학까지 네, 나오셨나요?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러네. 거의 지금 안 쓰시잖아요. 네. 또 안 쓴다고 착각하는 거 아닐까요? 남자하고 동양이라서? 여성하고 또 좀 다르기도 해요. 여성들은 이그 바이랭귀지, 바이링고 네, 바이링고. 여러 개 언어가 가능하죠. 그래서 사투리도 이 금방 신라말하고 수도권 말하고 이게 같이 쓰는 분들이 많고요. 네. 충청도는 거의 뭐 표가 안 나요. 알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송혜경 앵커는 서울 깍두기라고 하지. 깍두기? 깍쟁이 아닌가요? 그래서 깍쟁이. 포차니까. 포차니까요. 제가 또 말투가 좀 딱딱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되게 딱딱하다고 날카롭고 딱딱하다, 성격도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사실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예전 방송 또 출연 때문에 봤었는데 네. 본격적인 토론하실 때는 좀 딱딱하신 느낌이 있던데 네. 드실 때는 거의 그러니까 최고입니다, 제가 최고. 좀 잘 먹습니다. 예. 오늘은 음식 PPL은 없고 예. 약간 다과로 준비를 했으니까 마음껏 즐겨주세요. 안 드세요? 좀 드세요. 싫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뭔가 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느낌이 안 좋아요. 일단 느낌이 안 좋으니까 술 한 잔 마시면 좀 늦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잔 하시죠. 예. 물로 짠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진짜 패널 분들 대단하십니다. 왜요? 저 이제 패널 분들 멘트나 이런 데서 뒷담화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요? 이 정도로 떨리는 걸 줄 몰랐었거든요. 지금 하나도 안 떠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미국 사람이라서. 저희 성한용 선임 기자께서 워낙 한겨레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예. 타사 지상파 방송이나 이런 데서 토론도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또 세미나 이런 데 많이 불려가서 발표도 막 하시죠. 민주당도 주로 하고. 토론자로 나가죠. 네. 여기저기. 예. 그러니까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런 무대에 앉아가지고 뭘 하는 거. 평생 익숙해지진 않아요. 저도 그냥 그래요? 정체성 신문 기자지 제가 강연자는 아니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앉혀놓고 강연도 해봤는데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평소에 못 듣던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국민의힘에서도 하셨군요.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뭔가 이제 열린 자세로 초대를 하신 거네요. 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선거에서 참패했을 때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그 조선일보 기자를 부를 수는 없고 네. 한겨레 기자를 불러서 뭔가 얘기를 들어보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느냐 좀 솔직히 얘기해달라. 네. 솔직히 그런 자리 가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데 부담되시는 건 없습니까? 솔직한 얘기 해달라고 네. 부르고 소액이지만 강연료도 주고 하는 거니까 솔직히 얘기해야죠. 근데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들으려고 부르긴 했는데 반대로 하더라고요. 제가 그 태극기 부대하고 선전 안 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했는데 제 말 안 듣고 지금 이 모양 있고. 그러게 말입니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예. 장 부소장님 목소리 톤을 조금만 높여달라고.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그렇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좀 크게 해달라는 말. 네, 예, 크게. 알겠습니다. 너무 지금 약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사투리도 괜찮으니까 그렇죠. 마음껏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집회 사회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 그래서 톤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큰 집회가 준비되어 있을수록 그 전날 교통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요. 옛날에 시험 전날 학교에 불렀으면 그렇죠. 좋겠다 약간 그러니까 그런 이게 거. 명분 있게 빠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통사고다. 제가 자진해서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가면 하는데 그런 두려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제 교통사고가 나기를 약간 바라는 마음이. 근데 여기는 사실은 여기만 살아 있으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회와 다리 다쳐도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어정쩡하게 다치고 나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저는 추도를 잡. 행소하세요? 네, 행소합니다. 나는 행소합니다. 행소하세요? 네, 행사합니다. 난 오늘도 행소합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온실가스 줄이는 행동하고 소득까지 받고 앱 가입자 벌써 100만. 행소하세요! 기후행동 기회소득.
네, 송채경화의 공동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결의 송채경화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앞으로 수요일 공동포차를 책임지실 한결의 정치부 송한용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 자, 이분은 많은 분들이 누구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야의 숨은 고수지만 아직은 시사 꿈나무인 우리 장형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Y 부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제야에 계세요? 제야라는 말 굉장히 오래된 말입니다. 저도 사실 시나리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본에 제야라고 써 있어가지고. 근데 숨은 고수는 맞거든요. 네. 이제 이게 정치부 기자들은 좀 아는 분이에요. 네. 워낙 능력이 있고 숨은 고수 맞습니다. 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생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오늘 처음 인사하시는 건데 자기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예, 제가 사실 성 기자님을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이렇게 뵀었는데 예. 뵐 때마다 제가 명함이 달랐어요. 보통 저는 한 1년 반, 2년 이상 같은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정치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고, 광역단체에서도 일을 했고, 또 성남시청에서 이재명 대표님 성남시장일 때 모시고 일을 좀 하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뭐 입법부, 행정부를 쭉 한번 거쳤고, 사법부는 뭐 죄제였을 때 여기 그래서 3부를 두루두루 돌고 네.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 그- 제지였을 때 사법부 가시고. 그렇죠. 그 경험으로 제가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열심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때 계셨나요? 2번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참여정부 때도 있었고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제야의 고수시네요. 제야가 이제 일종의 그 정치 내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평생 정치부 기자한 사람들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찰력은 뛰어난데 그 내부 속사정은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장영철 부소장님은 이제 내부자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모르는 비밀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제도 공지를 드렸는데 이번 주부터 저희가 공동포차가 확장 오픈을 했습니다. 매주 화수목 밤 9시에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화제가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언제 나오나 이거일 텐데 사실 탄핵 사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변론이 종결된 게 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화요일이었으니까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벌써 4주째 이제 재판관들이 이제 평일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건데 일단 오늘까지도 지금 현재 저희가 4시 19일 오후 4시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헌재에서 선고 날짜를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방송이 9시에 되니까 사실은 그 사이에 선고 날짜가 공지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걸 전제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선고가 나더라도 기존 관례에 비하면 굉장히 늦어진 거거든요. 왜 선고가 이렇게까지 늦어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성한용 선임 기자 먼저. 그래서 이게 정보가 없어요. 이게 뭐 여야가 다 그 인정을 합니다. 민주당 쪽에 물어봐도 며칠 전에 그 공식 회의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헌법재판소 관련한 정보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네. 그런데 국민의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조금 전에 기자간담회 했는데 우리가 정보가 없지만 네. 기각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네. 비교적 솔직한 얘기입니다. 재판관들 평의가 굉장히 그 극도의 보안 속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맞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른바 지라시 네. 들이 돌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엇갈립니다. 여전히 뭐 8대 0부터 5대 3으로 6명이 안 돼서 기각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근데 전부 다 확인되지 않는 정보고요. 지라시가 뜨면 곧바로 이거 가짜다 이런 게 곧바로 또 뜹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 재판관들 평의 진행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다. 네. 정도가 이 시간 현재까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됐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일과 시간 끝날 때까지 선고일 고지가 안 되면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네. 정도의 관측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철 부소장님은 왜 이렇게 늦춰진다고 보세요? 사실 정치적 메시지가 이게 두 가지 측면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현실적인 해석의 영역이 있고 네. 의지가 담겨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지금 성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들이 의지, 바램 중심으로 사실 나오는 메시지들이어서 네. 판단을 오히려 흐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서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해관계에 맞는 방식으로 맞습니다. 추측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판결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권한대행이지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죠. 아직은 대통령이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부르는 자리는 오랜만이라서 네, 공식적으로 윤석열 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됐을 경우에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네. 대선의 공정 관리가 그렇죠. 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행이 특히나 지금같이 그 물리적 폭력까지도 예상되는 갈등의 상황에서 대선을 어떻게 관리해내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네.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 관련된 부분들, 권한대행 관련된 부분들이 결정이 되지 않고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결정이 된다면 네. 저는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 탄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대선 관리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는 변수가 남아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파면이 되면 예. 최상목 지금 그렇죠. 현재 대행이 하게 되는 확정이 거겠죠?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인천에 팡팡 뭐 놀이기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사람들도 어떻게 움직일지 불확실하고 밑에 판이 어떻게 움직일지 불안정해지니까 이게 재미가 있는 건데 네. 놀이기구니까 사실은 재미인 거지 선거판에 그 정도의 예측 불가능성이 생기는 건 재앙이거든요. 거의. 네. 선거 자체가 워낙에 불예측성이 가장 높은 선거의 그 정치의 과정인데 그걸 관리할 주체의 개념들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 네. 저는 그거는 아마 뭐 어쨌든 간에 헌정 질서 유지라는 부분들에 복무하는 헌재에서 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 안 나온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게 나오기에는 좀 또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되는 한덕수 겁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하거나 혹은 동시에 윤석열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리잖아요. 무조건 빨라야죠. 네. 이미 늦었죠. 근데 그걸 전제로 한다면 순서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그게 그 다음에 이 대선판을 관리해내는 데 있어 가지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알겠습니다. 역설적으로요. 네. 좀 느긋하게 생각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처음에 4월 18일인가요? 네. 그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하고 이미선 재판관 이 두 분 임기 만료가 4월 18일일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두 분은 국회 선출이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없고 권한대행 체제인데 그러면 임명이 과연 제대로 될 건지 그 두 사람이 빠져나가면 6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정 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할 거다 그랬다가 이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뭐 3월 둘째 주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 사안이 간단해 보이지만 또 간단치 않은 쟁점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 네. 일단 4월 한 중순까지는 나오겠거니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네. 혹시 3월 중에 해주면 뭐 감사한 일이다. 그게 이제 정신 건강에 좋다. 정신 건강에 그게 좋겠다.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한 가지 걱정은 네. 지금 단식하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이미 병원에 실려가고 민영배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병원에 실려가셨대요. 예, 또 다른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또 김경수 지사도 좀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게다가 사실은 예. 좀 늦게도 죄송합니다. 그 헌재 주변에 있는 그리고 한남동 주변에 있는 그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학교를 네, 다니는 맞습니다. 아이들 사실 의지를 갖고 그분이 여기에 자신의 몸을 투여하시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인 승부를 보거나 아니면 뭔가 명분을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분들이야 어찌 보면 또 감수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심어질 대단히 큰 트라우마들을 어떻게 누가 이걸 변상을 해줄 수 있느냐. 네. 저는 뭐 어찌됐든 간에 제 정신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도 네. 어쨌든 빨리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계속 반어법인데요. 네. 이제 그 특히 탄핵 반대하는 태극기 부대 하시는 분들한테 네. 뭐 어디까지 하시나 좀
보겠다. 제 이런 억하심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저도 물론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만약 오늘 헌법재판소가 자, 내일 모레 그러니까 21일에 우리가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하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까요? 글쎄 뭐 금주에 하든 다음 주에 하든 뭐 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은 인용이 될 거고요. 또 아마 8대0 전원일치 이렇게 뭐 나오지 않을까. 좀 쟁점이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법률가 상식적인 판단하는 법률가들이라면 이거를 기각이나 각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 그게 좀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서 되게 큰 힌트, 뭐 그 에너지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외는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석방되고 나서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게 최고로 생각하더라도 광화문 나갈까 안 나갈까 여기까지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분인데 맞아요.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준석 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이게 기각될 경우에 네. 복귀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아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런 신호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확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대로 된 적이 없이 배반당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이게 뭐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보의 편향성을 봤을 때 네.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송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애누리 없이 사실은 8대0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부터 이 사실은 매질이 진짜 시작돼야 될 타이밍은 이제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8대 0으로 파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습니다.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추후에 다시 좀 여쭤보도록 하고 일단 성한용 이제 기자께 여쭤볼 텐데요. 이제 민주당이 좀 조급한 것 같아요. 물론 단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제 나온 메시지를 보면 이게 헌법재판소가 숙고의 시간을 넘어서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더 늦어질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 뭐 이렇게 이런 요구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가 모여서 뭐 회의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하면 선고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걸 이제 논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좀 조급해 보이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심을 좀 받드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탄핵 파면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잠도 네. 못 주무시고 뭐 밥맛도 없다고 하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거 시간은 자꾸 늦어지고 하니까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삭발도 하시고 뭐 단식도 하시고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요. 네. 또 뭐 걷기 하죠. 여의도에서부터 광화문까지 계속 걷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이 국회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 네. 투쟁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지금 별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몸으로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정보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그래서 네. 조급함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과히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장영철 부소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좀 미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는 3월 26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거 이후로 미뤄야 된다. 명분은 헌법재판소 선고가 먼저 나오면 이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명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헌재 선고가 26일 전에 나오거나 혹은 26일 이후에 나왔을 때 정치적인 변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후에 나오는 걸 전제로 보면 시나리오는 4가지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26일 날 이 대표님에 대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 네. 그다음에 피선거권은 유지되는 형량을 받거나 무죄로 나올 경우, 이 2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온다면 탄핵되는 것과 탄핵되지 않는 것,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대표님이 피선거권 박탈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형량을 받고 탄핵이 기각돼 버린다면 네. 이건 민주당의 재앙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민주당만 재앙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재앙이죠, 사실. 네. 근데 역으로 무죄가 나오거나 네.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형량. 정도의 형량이 나오고 탄핵이 돼버리면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표에 대한 두려움들이 더 커지겠죠. 가능성들이 훨씬 많아질 거니까. 이게 제가 아는 아주 유능한 그 여론조사 기관이 얼마 전에 그 조사를 했었는데 KSY에서요. 그래서 KSY에 계시니까. 네. 부소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그 문항을 물었습니다. 이 대표님의 26일 날 어떻게 나올 것 같으냐. 네.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물론 이게 법적인 판결의 문제를 여론조사로 묻는 게 잠깐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게 또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피선거권 박탈된다 33.5% 정도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피선거권 유지되거나 무죄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55.2%가 이거 나왔습니다. 훨씬 많이 나왔네요. 네, 그다음에 자 탄핵 인용될 거냐 58.6%, 기각 각하될 거냐 36.1%. 저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지금 다른 주장의 거리들이 없고 시기를 늦추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네. 결국 자기 발에 또 자기가 걸릴 일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26일 변수가 이렇게 가까워질 때 전후로 판결이 나올 경우에 헌재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이 얼마나 무너질 거냐가 오히려 더 큰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어디에서도 더 이 불신을 받는 결과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26일 이거 중요하지 않다. 네. 지금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시선이 가 있는 것은 탄핵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변수들은 거기에 부수적인 것이지 주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여론조사 말씀해 주시면 조사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예, 주셔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예. 조사 방법 말씀해 주시겠지만 또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지난 15, 16일 날 전국 1000명 대상으로 그 LS 자동 응답 조사로 진행된 조사고요. 네. CBS 의뢰로 저희 KSY에서 진행했던 조사 결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요. 그 관련해서 저도 조금만 추가해 드릴게요. 이게 승복론, 승복해라.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해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상하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승복해라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이 뭘 불복을 하지? 그러게 말입니다. 의문이 있는데 네. 그게 알고 봤더니 일종의 그 2심 선고를 앞에 둔 빌드업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승복한다 이렇게 하면 2심에서 이제 혹시 유죄가 나오면 그 사실심은 이제 끝났으니 승복해라. 그 연장선상으로. 상고심, 법률심까지 꼭 갈 필요 있느냐? 그게 이제 그렇게 이런 정치 연결되는 공세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야, 참 머리가 좋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그 윤석열 이재명의 법칙 비슷한 걸 제가 이제 하나 가지고 네. 있는데 이재명이 어려울 때 윤석열이 도와준다. 네. 뭐 이런 게 있어요. 지난번 총선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맵을 씌워 나가서 이재명 대표가 큰 실언을 했는데 맞습니다. 바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짠 석방되는 바람에 이재명 다국적으로. 대표 발언은 뭐 그런 얘기 했어? 지금 다 기억 못할 정도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26일 선고가 설사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게 나와도 뭔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광화문 집회에 나와서 뭐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묻힌다. 묻힌다. 그 내용이. 저는 그쪽에 아, 배팅하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법칙. 송 기자님이 승복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또 그 이게 사람들이 쭉 관심이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 의사를 이야기해야 된다 뭐 그런 네, 이야기를 그런 하지 메시지 많이 않습니까? 나오죠. 근데 사실은 승복한다 입장을 내는 거는 그 다음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지.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 탄핵이 된다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네. 탄핵이 안 된다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어. 복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다른 그 정치 세력들의 승복 입장을 밝히는 여부의 문제와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승복을 하고 안 하고가 무언가 뭐 엄청난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볼 필요는 없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네요. 네. 왜 하겠어요? 본인은 나와도 승복 안 할 건데. 네. 안 할 건데 그게 하나가 있고 되면 승복한다는 이야기도 필요 없어요. 바로 대통령인데. 네, 예,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이게 사람들이 다 답답해지니까 정치적으로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 의제로 자꾸 올라오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들은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일 수도 네. 있어요. 맞아요. 별로 할 네. 얘기가 맞습니다. 없으니까 승복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헌재 선고가 계속 이제 지연이 되면서 여당에서는 사실은 지연 작전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썩 그렇게 여당 입장도 좋은 것만은 같아 보이지 않은 게 있어요. 이제 성한용 선배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오늘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제 탄핵 찬성 의원, 탄핵 반대파 의원들이 서로 갈려가지고 지금 약간 분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탄핵 반대파 의원인데 이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60여 명이 텔레그램 단체방에 모여 있고 그 단체방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반면에 탄핵 찬성파인 친한동훈대 의원들 한 20여 명이 모여서 또 별도의 텔레그램 단체방 만들어서 여기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탄핵 선고 이후에 뭐 당이 갈라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약간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는 않나요? 예, 뭐 과거에 2017년에 이렇게 당이 분열했다가 정권이 넘어간 그 악몽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전부 다 아마 경선에 참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경선 지금으로서는 이제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아마 대체로 승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김문수 지금 장관이 크다고 보시는군요. 현재 여론조사 제가 국민의힘에 거긴 책임당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아주 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저하고 생각은 전혀 다른데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오세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돼야 중도 확장이 있고 대선 해볼 만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돼야 그걸 기반으로 중도 확장이 가능한 겁니다. 라고 자기들 책임당원들끼리 이미 그렇게 토론을 해서 정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게 이 민주당의 이제 권리당원들도 이제 약간 좀 사나운 측면이 있는데 이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은 한술 더 뜨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좀 언론인들은 그 상상하기 어려운 사고방식들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안에 대선 주자들끼리도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뭐 유승민, 한동훈, 안철수. 안철수 대선 주자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국문의 일패 안철수. 정말 편하게 이야기해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이 안철수 의원님한테 사과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은 탄핵이 인용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맞아요. 오세훈 시장은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 기각돼야 한다 또 이렇게 말을 왔다 갔다 바꿨어요. 그냥 오락가락하니까 아주 네. 최악인 것 같고 또 김문수, 홍준표 네. 이런 분들은 뭐 탄핵 기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자들이 이제 자꾸 욕을 합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쌍권. 기자 간담회 좀 해주세요. 꼭 해야 됩니까? 어. 본인들도 하기 싫은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이제. 정보도 없지요. 별로 할 수 있는 말도 없고 뭐 이재명 대표도 승복하라 뭐 이 얘기는 매일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그쪽도 참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있다. 실제 분위기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결국 대선판에 가면 뭉쳐가지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럴 거군요. 겁니다. 대선 조기 대선 딱 넘어가면 국민의힘의 논리는 간단해요.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이번 조기 대선 승리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야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했습니다. 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선 치르지 말고 온 국민 들고 일어납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장영철 부장님께 좀 여쭤보면은 사실 여권에서는 그동안 뭐 기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이번에는 그 플래카드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피켓도 바뀌었어요. 원래는 탄핵 기각인데 탄핵 각하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기각이라는 거는 이제 내용상에 예를 들어서 헌법 위반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각하는 아예 탄핵 소추 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왜 기각을 외쳤던 분들이 다시 각하로 이렇게 돌아섰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다른 방송을 보면 패널 분들 혹시 길게 하던데 네. 그 재주가 간단하게 너무 해주세요. 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기각이 아닐 사유가 없기 때문에 각하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피소추인인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자세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뭐 정서적인 표출 1.1획도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주장을 하기가 명구스러운 겁니다. 네. 이게 좀 아무리 저도 이렇게 정치권에 계신 분들을 많이 보고 했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두꺼워지는 데는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얼굴이 이제 좀 두꺼워지는 이제는 한계 좀 다다랐다.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절차 부분을 강조하면서 각하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그나마 네. 그러면 설득력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로 좀 전략을 바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하라는 말을 송채경 기자 잘 모르시지요? 각하요. 예. 대통령 각하할 때 그 각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네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럴 때 모른 척 하시네요. 너무 나이 많은 게 티났나요? 설마 그 이야기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요. 이철우 경북지사가 예.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그렇죠. 부릅시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내렸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봤습니다. 각하라는 말을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는 썼습니다. 네. 그러다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들어가서 사상 최초의 이제 정권 교체를 하고 나를 절대로 각하라고 부르지 마라.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대통령님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네. 그 이후로 이제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각하 대통령 뒤에다 각하라고 붙이는 게 익숙한 분들은 좀 연식이 되신 분들. 저는 익숙한 건 아니고 그냥 알고 있다 정도로 저 해주시면 MBC 1990년의 드라마 중에 똠방 각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모른 척 하셔야 돼요. 저 모릅니다. 진짜 예. 몰라요. 네. 그 이제 소설 미니 시리즈로 만드는 건데 똠방이라는 게 이제 호남 사투리로 톰방거리다 해서 막 천방지축 까불거리는 걸 이제 근데 똠방거린다 해서 이제 똠방 이제 이게 재벌 땅 투기하고 관련되는 드라마인데요. 이제 그 동네에서 막 약간 건달처럼 놀면서 아무데나 오지랖 하고 다니는 네. 사람 어이 똠방 동네 사람들이 똠방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이제 권력을 주게 돼요. 재벌 부동산 투기하고 관련이 돼서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어이 똠방 뭐 우리 땅도 좀 높은 값에 좀 사주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여갖고 야 우리 똠방 각하라고 부릅시다 해서 막 박수를 치는 대목이 나오고 그 드라마 전체 제목이 똠방 각하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마지막에 동네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쫓겨나는 아, 게 그렇군요. 드라마가 결말에 의미가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철우 지사가 네.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운동을 하자 그래서 야 이분도 참 그 연식이 꽤 이제 됐구나. 이제 그만 좀 정치를 그만하실 때가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네. 얼른 그분도 내렸더라고요. 대선 출마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대선 출마 누구나 그렇겠죠. 가능합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40세 이상이면 뭐 다 가능한 거죠. 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가 본데 아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최상목 대통령 대행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뭐 우리가 승복하냐 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18일에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해서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사실 본인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얘기를 안 듣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20일 전에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해라 얘기를 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왜 안 하는지 궁금하고 사실 이분이 이제 임명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오늘까지 그러니까 19일까지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실제로 이제 민주당이 근데 지금 민주당이 너무 탄핵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니까 실제로 탄핵을 할 건지도 좀 궁금하고 왜 최상목 대행은 임명을 안 할까요? 그리고 민주당은 실제로 탄핵을 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긴 거를 한꺼번에 한꺼번에. 네. 하려니까 좀 앞쪽에서. 숨이 가쁜데요. 이건 좀 제 발언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나중에 편집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 좀 어려운 말로 해리성 기억 상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거는 위헌이다. 임명해라라고 권한대행이 인용해 주는 거를 잠깐 잊어버리고 이게 탄핵 심판 이후에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어떻게든 수용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본인이 얼마 전에 들었던 그 얘기는 잠깐 기억을 상실하시고.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어떤 정신 세계를 굳이 분석해서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저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참 부끄럽지 않은지 참 기가 막히는 현실이죠. 근데 민주당은 탄핵을 할까요, 그러면? 내부에서 이제 강론이 엇갈립니다. 이건 정무적 판단을 하면 지금 할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선고 이후에 하는 게 맞다. 정무적 판단으로는 그게 맞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당위론 차원에서 처음에 탄핵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안 따른다. 그거만큼 중대한 위헌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네.
이걸 지금 뒤늦게 하려니까 좀 시간이 늦었죠.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좀 당위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민주당이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할 게 아니고 그냥 초기에 탄핵 소추를 했어야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윤철 부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그 최상목 권한대행의 정체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저는 일반 정치인,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이 되면 본인 스스로도 그렇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정치 세력들의 관점이 이 사람의 원래의 정체성과 다르게 보는 저는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오류가 있습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여전한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했던 모든 것들은 네. 최상목만의 새로운 결정이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의 연장선에 있는 결정들입니다. 네. 그래서 거부권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새롭게 행사한 게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권한대행이었습니까? 그 이전까지 수십 년 동안에 공무원 생활을 하신 거지 네, 않습니까? 관료로서. 예, 근데 저는 공무원들을 뭐 영혼 없다 이런 표현은 저는 비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으로 보면 거기에 담재하고 있는 안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안해동하지 않고 안정된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는 걸로 길들여져 있고 그게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가장 큰 자산이거든요. 네. 자, 거기서 수십 년 동안 단련이 되어 온 분입니다. 네. 이분이 최고위 형식적으로 권한대행이라는 최고위층에 있다고 해서 최고의 정무적 판단을 본인이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그분에게 책임을 묻는 건 저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 관리라고 하는 권한대행에 이제 중요한 책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그렇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과 동시에 네. 누가 권한대행을 하든 간에 그 권한대행의 정체성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권한대행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또 판을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저는 그렇게 바뀌고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과 정체성, 그 다음에 탄핵이 됐을 경우에 이제 가지게 될 그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탄핵이라는 방법이 너무 일상화되는 거는 대한민국에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까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방어적인 탄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화시키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면 아마 그 다음 날 임명할 겁니다. 원역 재판관.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뭐 윤석열 안 할 정부가 이유가 끝났으니까. 없는 거죠.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바뀐다니까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저는 한독수 총리는 조금 예전에 또 총리도 하고 좀 더 넓은 그런 부분들을 본 게 있지만 네. 정국 대행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더라 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정치라는 분야가 전공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전문가분들이 정치라는 영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거쳐야 될 시행착오들이 있습니다. 그걸 거치지 않고 바로 큰 권한을 가지게 됐을 때 실패한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네. 그리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황교안 총리부터 네. 시작해서 뭐 반기문 총리 등등 지금 언급되면 불쾌해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대행을 그냥 최상목 대행으로 봐야 된다. 이 사람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네, 장윤철 윤석열 정부의 부소장님은 너무 좀 사람이 착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선해서 해석하고 어떻게 있는. 그렇게 정선설을 믿으십니까? 저는 인생을 왜 이렇게 사람이 비루하게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하셔가지고 이해가 해리성 된다. 기억상실증을 참.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선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하지만 관료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게 저는 이렇게 운이 좋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에서 공무원들하고 실제 일을 해보고 좀 부산시에서도 일을 해봤었고 성남시에서도 잘 일을 아시는군요. 했었어요. 관료들의 그러니까 특성을. 저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살리는 방식으로 가는 게 이렇게 물론 제가 이렇게 착하게 말을 하는 게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무슨 뜻인지는 확실히 예, 이해를 예.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두 분 다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할 때 8대 0으로 파면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성완용 선임 기자께서는 이제 저희 한겨레 신문에 쓰신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막점막고 기사로 쓰셨습니다. 자, 어떤 배경으로 5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여론 지형이 찬성이 훨씬 높아요. 탄핵 찬성이
18 이게 한국갤럽인데요. 정례 조사입니다. 근데 그전하고 이게 별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게 58대 37 이렇게 나오고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거예요. 정치 한국화 지형에서. 특히 이제 중도층은 찬성이 69%, 탄핵 반대가 26%. 중도층에서는 또 굉장히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런 네.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 판사들입니다. 판사 출신 법조인한테 물어보면 법조인이라면 판결문을 써야 된대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말이 논리가 안 맞으면 판결문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재판관들이 이게 법적 판단을 하면 인용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게 두 번째고. 기각으로는 판결문을 쓸 쓸 수가 없다 이거군요. 네. 예, 쓸 수가 없다. 이제 그 고위직 뭐 알만한 그 고위직 공무원한테 이제 평생 판사하신 분인데 그분이 해준 얘기예요. 판결문을 쓸 수가 없다. 그렇겠구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서 만약에 기각을 하면 면허증, 개업 면허증을 주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개업 그래서 면허증은 이게 만약에 이제 기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좀 뭔가 막 민심이 들 끓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제 면허증 얻었으니까 합법적으로 계엄령 또 이제 지금 그 대통령이 옛날에 할 수 있는 게 위수령이라고 있었는데 그건 지금 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예 뭐 헌법재판소에서 면허증 받았으니까 이제 진짜 계엄령을 또 할 수 나라가 있는. 이렇게 혼란하니까 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그렇죠. 또 이제 그동안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한테 위해를 가했던 이른바 뭐 검찰 이런데 아마 피해 숙청, 보복이 시작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뭐 경찰, 검찰, 뭐 국방부 이런 데서 그동안 내란 수사했던 사람들은 아마 전원 다 파면 내지 옷벗을 각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내란 재판이 이게 이제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풀려 나니까 네. 내란 재판 어떻게 되는 거냐 걱정을 하는데 여기다가 탄핵이 기각이 되면 검찰에 지금 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있습니다. 이게 네. 대통령이 검사 임명 권한이 있거든요. 야 해체. 그러면 인사를 통해서. 그렇죠. 네. 그 정당한 대통령 권한 행사예요. 그럼 없어지는 거고요. 또 공소 취소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 사면을 해야 되는데 박태준 전 총재가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사면을 할 방법이 없죠. 형이 확정돼야 사면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얘기해서 야, 뭐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공소 취소라고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래서 공소 취소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다른 사람 사면할 때. 그때 공소 취소를 한다는 검사가 제가 그때 법조 출입 기자였습니다. 기자실에 와서 박태준 전 의원은 공소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공소 취소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형사소송법에 있는 건데요 하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본인도 창피하니까. 너무 창피하니까. 네. 그런데 이게 현실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수사 주체가 위법이다 막 이러고 있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 시켜서 야 공소 취소해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자 이런 일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벌어져야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용이 된다 이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밀란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 괜히 썼다가 어떤 분한테 야 뭐 밀란 부추기는 거냐 이렇게 항의도 받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기각을 한다? 그냥 넘어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마음에서 밀란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밀란을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김영삼 대통령 마지막에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후보가 하도 안 뜨니까 자기가 네. 대선 질 것 같으니까 김대중 비자금 사건을 터뜨립니다. 강삼재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시켜서 김대중 대선 후보가 670억인가 비자금을 받았다. 마련해서 관리해왔다. 네. 이렇게 이제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하죠. 만약에 그거를 검찰이 그냥 수사를 그대로 했다면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게 김영삼 대통령이 회고록에 남긴 대목이고요. 네. 또 김대중 대통령도 나중에 회고록에다 똑같이 썼습니다. 자서전에다가 그때 밀란이 일어날 뻔했다. 그런데 이제 김태정 검찰총장이 수사 유보해서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란이 뭘까요? 백성이 들고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데 이거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다?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장영철 소장님께는 다른 맥락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이제 많은 언론에서 추측을 하는 거죠. 이제 앞선 헌재 선고들이 있었습니다.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선고라든지 아니면 이창수 서울지검장에 대한 탄핵 선고. 물론 탄핵은 기각이 됐지만 이 탄핵을 기각시키면서 쓴 결정문을 보면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 선고 결과가 좀 추측되는 거 아니냐, 좀 전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재 감사원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 질서를 무시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어야지 이제 파면에 이를 정도라고 본다. 뭐 이런 대목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대목을 가져와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도 좀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논리인데 요거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가능하다라는 추측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죠. 네. 대본에 네. 네, 예고편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고편이라고 네.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예고편이 아니고 영화에서 본편 다 끝나고 뒤에 뜨는 쿠키 뉴스를 보는 쿠키 영상을 영상. 보는 느낌입니다. 아, 왜냐하면 네. 이미 국민들 머릿속에서는 아까 그 성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은 이미 종결된 상황 머릿속에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될 거에 대한 상황을 이게 다 말씀을 주시니까 네. 이게 약간 섬찟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상황을 예.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섬찟한 일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돼 있어서 지금 현재에서 하는 판결들 숨겨놓은 여러 가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힌트들이 네. 국회 영상을 보는 것 이미 끝났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 저는 이 정보 소통의 양이 예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많아졌죠. 물론 그 와중에도 헌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른다는 건 참 불가사의한 일이기는 한데 국민들이 개개적으로 좀 이렇게 좀 파편화되어 있기도 하고 개인주의에 빠져 있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탄핵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결정이 나올 경우에 네. 한 3,500만 명 정도가 거리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밀란의 규모가 한 3,5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제가 애가 어려서 웬만하면 안 나가는데 네. 다 데리고 나가야죠. 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그래야 계엄을 못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통제 못 될 정도로 터져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현실에 있어서도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에 혹시 헌법 개정을 하게 되면 이번에 기각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없어질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예, 아니, 헌법 재판을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이라든가 헌법소원 이런 것들을 과거에도 다른 기관에서 했습니다. 또 탄핵위원회라고 1공화국 때는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또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하고 상원에서 심판을 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를 설치한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이제 독일 이런 데가 대표적이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도 보면 헌법재판소 제도를 뒀다가 이 민의와 다른 결정을 내놨다가 그 다음 그 헌법 바꿀 때 없어진 나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도 그 법조인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존립을 위해서도 아마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만약에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대혼란,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지금 굉장히 이제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시민들도 많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걱정하시는 분들은 서부지방법원 사태 같은 게 또 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서부지방법원이 한겨레 신문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좀 내용을 아는 건데 그날 이 한겨레 신문 사람 못 들어오게 그 셔터를 내렸었거든요. 철문을. 그래도 굉장히 공포감이 떨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경찰이 좀 방심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핵 심판 선고일에 가포 비상령을 경찰에서 발동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지방에 있는 분들도 많이 서울로 끌어올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제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폭동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자체를 뭐 보이콧한다든가 이런 장면은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 안아서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려고 할 것이고 이런 뭐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다수는 그래도 그쪽으로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정도는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2017년에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생각이고요. 아까 장영철 부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혹시 만에 하나 기각이 될 경우에는 저도 그 감당이 잘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뭐 여러 가지 뭐 악몽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고요. 딱 한 가지만 네. 얘기하고 싶은 게 홍준표 시장은 이분은 참 영혼이 참 자유로운 분이에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것 네. 같은데 이분이 왜 이럴까요? 지금 지지율이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좀 떠 보려고. 근데 얘기를 많이 해도 잘 안 오르시더라고요, 보니까. 닭이나 오리가 날갯짓을 열심히 한다고 하늘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 TK 말로 택도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택도 없는 경제에 들어갔다. 조금만 좀 조용히 해주셨으면 참.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용됐을 때 사회적인 파장.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장 빨리 태세 전환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되고 나면 이게 조기 대선 대선 국면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아까 2017년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때 하려고 했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도 집회 사회를 보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기각됐죠. 그렇죠. 네. 처음에 구호가 어떻게 되냐면 탄핵 무효, 그다음에 민주수호로 갔다가 총선 승리로 갑니다. 네. 한 달 뒤에 그 가는데 제가 그때 대충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조기 대선 60일이거든요. 네. 다 다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뒤집어질 거고, 다 그 승리를 위해서 갈 거고, 무엇보다 생각해야 되는 건 조기 대선이 되면은 조기 대선이 아닐 때하고 가장 큰 정치적 변수가 뭐냐면 지방선거가 뒤로 간다는 겁니다. 네.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는 네. 이미 네. 판을 보고 자기에 대한 유불리들이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네, 네. 자, 이걸 탄핵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고 저는 그렇게 됐을 때 경선에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자고 하는 후보가 그쪽 국민의힘에서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 실제 밑에 표를 누가 쥐고 있냐면 지방선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위에 자, 이기면 제일 좋죠. 졌을 경우에라도 다음 가능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지금처럼 극으로 갔을 때 네. 저는 쉽지 않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게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총선이라는 거기에 누가 유리하냐에 대한 부분들이 네. 작동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지방선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점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뭐 폭동 뭐 이런 거 저는 그럼 당연히 없을 거라고 국민의힘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 뭐 김문수 지사나 홍준표 시장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대선 후보가 탄핵을 찬성했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저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간에 탄핵이 되고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태세 전환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대선을 하는 거는 더 힘든 일일지도 몰라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일단 걷어내고 걷어내지는 물론 여러 가지 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란죄부터 시작해서 사라지기는 어렵겠죠. 손절할 조건들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다른 태세. 저는 아까 이거는 내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문수 예, 내기 들어가나요?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네. 지금의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문수 장관님도 지금의 김문수 장관이 아니라 자 대선에 되느냐 하는 부분은 뭐냐면 모든 경쟁을 이기고 네. 후보가 되었을 때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후보가 되었을 때, 자 오세훈 후보가 되었을 때 경쟁력이 높을 거냐, 김문수 후보가 됐을 때 경쟁력이 높을 거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저쪽에서. 탄핵 선고 이후에는. 근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양자 대결에서도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더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 아까 제가 지방선거가 뒤에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힘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준석 대표 이 와중에 뭐 이게 후보로 되셨잖아요. 이렇게 네.
지방선거가 앞에 있고 대선이 뒤에 있으면은요. 지방선거에서 결정 내리고 나면은 대선에서 여지가 없어져요. 그런데 네.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가 있으면은 선택의 여지들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수 세력들, 뭐 국민의힘, 뭐 개혁신당이 뭐 본인들이 보수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에 합칠 수 있는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파이라는 지방선거가 뒤쪽에 있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이게 조금 더 큰 연합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우려해야 되는 부분들. 좀 개인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로 조합되는 이 전체의 힘이 융합되면서 손절해버릴 경우에 위험할 수 있다. 저는 다른 색깔로 보수가 갔을 다른 길로 갈 수 있다, 예, 지금이랑. 저는요. 예.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 아, 생각이 너무 드는. 좋아해서 이제 경고를 주는 건가요? 신모 원료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장영철 부소장님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칼럼이나 기사 쓸 때 국민의힘이 살려면 뭐 오세훈이나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이 후보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씁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소개했듯이 그쪽 당원들은 또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면 결정 이후에 과연 그 안에서 그게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60일이면은 그렇게 순식간에 태세 전환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짧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그쪽도 이제 어떤 그 패션, 열정, 뭐 분노 그쪽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의 에너지는 뭐냐면 반이 이재명이에요. 네. 이재명만 안 되면 자기가 앞으로 10년 동안 술을 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혐오민주주의가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인데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지점 때문에 비이성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숨은 고수 장영철 부소장님하고 내기하면 뭐 제가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내기는 못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달라서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두 분 다 의견이. 김문수 장관 현재 이 추세가 그냥 쭉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L하고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키면서 보상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에 참여하는 경기도민들에게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교육 참여, 쓰레기 줍기 행사, 자연 속 생물 탐사 등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활동들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기후행동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에서 기후행동 앱을 설치합니다. 두 번째, 실천활동 참여. 앱을 통해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참여합니다. 세 번째, 리워드 적립. 활동에 따른 리워드를 적립합니다. 네 번째, 지역화폐 전환. 적립된 리워드는 경기 지역화폐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면요. 적립된 리워드는 경기도민에 한해서 경기 지역화폐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지급된 지역화폐는 2025년 12월 31일 밤 12시까지 사용해야 되고요. 이후에는 소멸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다운로드하시고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경호처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경찰이 4번 구속영장 신청을 했고 검찰이 4번 만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에. 자,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러 갔을 때 체포 방해, 그다음에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까지 이제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구속영장 신청을 3번이나 반려하고 4번째 겨우 받아들여서 청구를 했습니다. 자, 검찰이 왜 이렇게까지 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이유는 뭐고 왜 그럼 4번째에서야 이거를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게 복잡한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과정에서 검찰은 이미 뿌리부터 사실 배팅이 이미 끝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개연성이 있건 없건 검찰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불리함이 있건 없건 네. 그 진영이 불리해질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차단을 해버리는 걸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태세를 딱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사 과정에서
아주 작은 일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이게 더 심증이 굳어질 수도 있고 혹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치는 디테일이기도 하지만 바라보는 그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검찰은 어쨌든 그렇게 저는 규정이 이미 돼버렸다고 생각하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뛰어난 조사업체에서 했던 네, 가장 KSY. 최근에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네.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24.2% 네. 이렇게 나옵니다. 게다가 맞습니다. 뭐 물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진보층이라고 답변했던 쪽에서는 신뢰한다가 4.3% 아, 나왔어요. 그거밖에 안 나왔군요. 저는 4.3% 대답을 잘못한 것 같아요. 한두 분 정도는. 그나마 잘못해서 4.4% 그러니까 나왔다. 이게 조사의 공정성은 이런 디테일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네. 0%였으면 조사는 의심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4.3% 정도가 나오는데 네. 보수 쪽에서도 어쨌든 40.9 대 50.5 요 정도 나오고 40.9가 뭔가요? 신뢰한다라는 신뢰한다가. 거. 예. 네. 그리고 중도에서는 23 대 69.2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은 이제 이게 빠져나갈 길이 없다. 이게 절벽 끝에 딱 섰기 때문에 네. 여기는 할 수 있는 모든 이때가 사실은 제일 도끼가 올라 있을 때고 두려울 때이기 때문에 네. 좀 경계하면서 봐야 되겠지만 원인을 세세한 다른 팩트에서 찾을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KSY 조사는 CBS 노컷뉴스가 의뢰를 했고요. 지난 15일부터 16일 동안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검찰 24.2% 신뢰한다. 네. 이거밖에 안 나왔고 56.8%가 헌재를 신뢰한다. 이렇게 대답을 예, 했습니다. 예.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에요. 다른 사법기관에 비해서. 그리고 참고로 법원은 37.7%로 신뢰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좀 봐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경호처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 옆에서 그 대통령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지금 처장 관뒀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사람이 차장, 본부장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데 이번에 석방해준 논리하고 비슷해요. 이게 뭐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고요. 뭐 그냥 봐준 겁니다. 그래서 증거 인멸하라고 시간을 준 거예요. 이걸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야 검찰 이 자식들 안 되겠구나. 네. 이제 이 바람에 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이제 검찰은 망했다 이렇게 본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심우정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검찰청은 문을 닫을 것이다. 이름도 기소청으로 바뀔 것이다. 네. 이런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일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역사적인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체가 지금 다 역설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네. 리더를 잘못 뽑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네. 극단적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나간다고 했을 때 조금만 미래를 생각하는 검사들이라면 말렸어야 돼요. 네. 지부상소라는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등에다 그 도끼를 메고 옛날 임금님 앞에서 아니 되옵니다. 그걸 하시려면 제 목을 치십시오. 뭐 이제 이런 지부상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쳤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렇죠. 제 목을 그래서 치십시오. 어쨌든 잘 가져왔다요. 아쉬운 건 검사나 검사 출신 법조인들 중에 그때 윤석열 대통령 대선 출마를 막은 사람들이 없어요. 전 그걸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이 법조인들은 좀 한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라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면 검찰은 망한다. 이걸 네. 알았을 텐데 알면서도 이제 막지를 못한 것 아닌가. 역시 좀 약간 비겁한 데가 있구나. 법조인들은. 그러면 이번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나왔을 때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을 봐주기 위한 거다? 뭐 이렇게 복잡한 거 가는 아니에요. 그냥 봐준 겁니다. 뭐 결과를 정해놓고 사실은 달려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전의로 해석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감옥에 계속 두는 게 우리 국격에 맞나? 일단 풀어놔도 뭐 별일 없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네. 참 기가 막힌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삼부토건 요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장형철 소장님께서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난 18일 국회에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산부토건이라는 데 자체가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뭐 사실은 산부토건이 그러니까 주가 조작 그러니까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주가 조작, 그러니까 주가가 확 올랐을 때 사실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이 산부토건을 데리고 우크라이나 포럼에 가면서 사실은 또 주가가 확 올랐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 출석한 이제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장관 서로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둘 다 사실은 뭐 관련이 별로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는데, 사실 아직 금감원에서 조사도 안 했는데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게 맞냐 뭐 이런 비판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발언 뒤에 바로 본인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좀 과했다 생각했는지, 물론 최종 결론은 조사 끝나야 나오는 게 맞다. 이걸 수습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 보면서 느껴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 계엄, 비리,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권력형 비리 이런 내용들이 너무 일상화돼 버리니까 이 문제들에 대한 이 감각들이 무뎌지는 게 저는 엄청나게 저희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하도 안 쓰기로 했지만 그때 영부인 영예 이런 말도 사실은 쓰지 말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사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뭐라 부릅니까? 김건희 여사라고 네. 합니까? 네. 거기도 네. 예. 예. 낯서네요.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 표현 안 쓰셔요. 예. 뭐, 사적인 자리에는 성까지 붙이냐 안 붙이냐 이런 걸 되게 고민을 하는데 그 김건희 여사 그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지금까지 수두룩하게 터져 나온 게.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좀 더 큰 거 없나? 이 정도에 한 100억 정도 가지고는 네. 이제 날카롭지 않은 겁니다, 무뎌졌어요, 사람한테. 좀. 예, 네. 그래서 대한민국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것들, 그 다음에 일상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은 많은 패턴들이 일상과 너무 가까워지고요, 있고 너무 일상화되는 것들, 이게 저는 이거 지금 대한민국 이게 극복하는데 정말 큰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뭐 직접적인 제가 대답은 아니지만 이건 뭐 하나만 한 이복현 위원장 또한 네. 지금의 그 레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네. 어쨌든 여기 최소한 방어를 하는 거죠. 어차피 결정이 빨리 날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한두 마디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무뎌짐이 저는 지금 제일 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영화 기자는 김건희 여사 감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당연히 감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잘못한 게 있으면. 굉장히 독하시군요. 그런가요? 제가 어디 가서 네. 지인들하고 대화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 얘기를 일부러 좀 약간 도발적으로 얘기를 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있을 때 대통령이 그래도 감옥에 갔는데 김건희 여사는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랬다가 한 9대1로 그냥 공격을 맹폭을 당하셨군요. 당했습니다. 아니 조국 대표는 부부가 다 감옥에 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해서 이게 사람들이 아직도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좀 미워하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송채경화 기자 말씀이 일반 국민 정서일 겁니다. 이거는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쪽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덕분에 오늘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깊이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공덕포차 개편 내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부터 화수목 밤 9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소하세요? 네, 행소합니다. 나는 행소합니다. 행소하세요? 네, 행사합니다. 난 오늘도 행소합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온실가스 줄이는 행동하고 소득까지 받고 앱 가입자 벌써 100만. 행소하세요! 기후행동 기회소득.